심판 다시 7 카프카 지음 곽복록 옮김 9장 대성당 K는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자 처음으로 이 도시에 머물게 된 어떤 이탈리아인을 위해 도시의 옛날 유적을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전 같으면 큰 영광으로 여길 만한 명령이었으나 은행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몹시 힘겨운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반갑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거절할 처지도 못 되었다. 모든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우선 사무실을 비우는 것이 몹시 언짢았다. 물론 사무실에 있는 시간을 예전처럼 성실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상사들의 눈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무실을 비우는 것이 불안했다. K는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만 노리고 있는 지점장 대리가 자신이 방을 비운 사이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거나 그가 긴 세월을 두고 친구처럼 사귀고 있는 고객을 가로채서 면담을 하고 그를 모함할 계획을 꾸미는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뿐 아니라 K가 저지른 직무 실수를 폭로할 가능성도 있었다. K는 요즘 온갖 사방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물리치거나 벗어날 기력이 없었다. 그 때문에 직무상의 외출 혹은 잠시 다녀오는 출장 같은 것을 명령받았을 때 특별히 선정되었다는 것은 겉보기뿐이고 최근엔 어떻게 된 셈인지 그와 같은 명령이 잦아졌다. 어떻게든 자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신의 업무 처리 상황을 검사할 음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은 은행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고 K는 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회사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과감히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 자신의 불안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았으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런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명령이 떨어지면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락했고 또 이틀 동안에 무척 괴로운 출장을 명령받았을 때에도 감기 몸살로 극심한 오한을 느끼면서도 말없이 받아들이고 말았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을로 접어드는 환절기이므로 그것을 핑계로 출장을 피한다고 오해를 살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K는 그 출장에서 심한 고통을 참고 돌아왔을 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탈리아 고객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통보받았다. K는 이번만큼은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자신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명령이라 해도 고객에 대한 사교적인 이 의무는 회사에서 볼 때 매우 중요했다. K는 자기가 처리할 은행 업무에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이상 그 이탈리아 고객을 아무리 만족시키더라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 하루라도 직장을 떠나는 것은 반갑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사무실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점차 공포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K 자신도 그것이 지나친 억측이고 과대망상 현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아무리 해도 물리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더구나 이 경우에 달리 변명거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K의 이탈리아어 실력은 그리 대단치 않았으나 평소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게다가 그는 옛날부터 미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고 한동안 시내의 고미술보존회 회원으로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은행 안에 떠돌고 있었다. 마침 이 이탈리아인이 미술 애호가였기 때문에 어차피 K가 그 안내자로 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아침 K는 불쾌한 하루를 예상하면서 7시에 일찌감치 은행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인 때문에 업무 시간을 빼앗겼으므로 조금이라도 자기 일을 해치워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K는 간밤에 복잡한 이탈리아어 문법책을 읽느라고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지쳐 있었다.
근래 들어 K는 멍하게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 창문이 오늘도 책상에서 K를 끌어내려고 했으나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환이 들어왔다. 그는 업무부장이 출근했는지 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며 만약 나오셨거든 이탈리아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응접실까지 와 달라는 말을 전했다. 알겠네. 곧 가지. K는 작은 사전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외국인용으로 만들어진 시내의 명소가 소개된 사진 책자를 옆구리에 끼고 대리의 방을 지나 응접실로 향했다.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명령과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며 그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지점장 대리의 방은 말할 것도 없이 깊은 밤처럼 정적에 감겨 있었다. 사화는 분명 이 방에도 심부름을 왔다가 헛걸음을 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응접실에 들어가니 푹신푹신한 팔걸이 의자에서 두 사람의 신사가 일어섰다. 지점장은 온화한 미소를 얼굴에 담고 K가 나타난 것에 매우 만족하는 기색이었고 곧 이탈리아인과 인사를 시켰다. 이탈리아인은 K의 손을 굳게 잡고 웃으며 무척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잘 쓰지 않는 말이라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았다. K는 유창한 이탈리아 말로 그에게 두세 마디 건넸으며 이탈리아인도 그를 향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염을 어루만졌다. 수염은 향수를 뿌린 것처럼 느껴졌고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싶었다. 세 사람은 다시 의자에 앉아서 가벼운 화제를 교환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탈리아인의 말은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K는 내심 자신을 잃고 있었다. K는 이탈리아인이 조금만 천천히 말해준다면 거의 해독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K의 사정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쉴 새 없이 짓거려대면서 몹시 유쾌한 듯 고개까지 흔들고 있었다. 때때로 어딘가에 사투리가 섞여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탈리아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지점장은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도 술술 이야기를 받아 넘기고 있었다. 이것은 이 이탈리아인의 고향인 남부 이탈리아의 지점장이 2, 3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하는 프랑스어도 알아듣기가 몹시 힘들었고 또 입술이 수염에 가려 있기 때문에 입술의 움직임으로 말을 짐작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결국 K는 그와의 의사소통은 거의 절망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왠지 여러 가지 언짢은 일이 일어날 것 같기만 했다. 이탈리아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을 일단 체념하고 이것은 통역이나 다름없는 지점장에게 맡겨도 문제없을 것 같았다.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지만 일단 사나이를 관찰해 두자고 K는 생각했다. 그는 팔걸이 의자에 푹 파묻혀 있는 모습이 다소 들떠 있는 듯했다. 몸에 딱 붙는 짧은 상의를 몇 번이고 이쪽 저쪽으로 끌어당겨 보기도 하고 팔과 손을 흔들면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려고 기를 쓰고 있었다. K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그 손을 자세히 관찰했으나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K가 기계적으로 상대의 몸짓을 눈으로 쫓고 있는 사이 마침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다. K는 머릿속이 몽롱해져 옴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순간 이탈리아 인도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급히 일어섰다. 지점장은 인사를 마치자 K에게로 바싹 다가왔다. K는 그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의자를 치우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K가 어쩔 줄 몰라 난처해하는 것을 눈치챈 지점장은 두 사람의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는 참으로 교묘하고 세련된 동작으로 가볍게 귓속말이라도 하는 체 하면서 끝없이 짓거려대는 이탈리아인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일러주었다. 이 통역에 의하면 이탈리아인은 아직 마치지 못한 용무가 남아있고 또 유감스럽게도 별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아무리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단지 대성당만은 구석구석 돌아보고 싶다. 하지만 그것도 K가 정해주는 계획에 따라 구경하겠다. 이렇게 학식도 있고 얌전한 분에게. 이것은 K를 가리키는 말인데 K는 상대편의 이 말을 미처 듣지 못하고 지점장의 통역을 듣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안내를 받는 것은 더없는 영광이고 지장이 없으시다면 2시간 후인 10시쯤에 사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시간까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해 있겠다는 이야기였다. K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 이야기를 건네며 그 자리를 우선 마무리했다. 이탈리아인은 먼저 지점장과 악수를 하고 다음에는 K와 그리고 또 다시 지점장의 악수를 교환하고는 두 사람의 배웅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도 여전히 두 사람에게 쉴 새 없이 짓거리면서 사라졌다. K는 잠시 지점장과 단둘이 있었다. 지점장은 어쩐 일인지 오늘따라 몹시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점장은 K의 양해를 얻어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두 사람은 다정스럽게 붙어서서 처음에는 자기가 안내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더 상세하게는 설명하지 않고 K를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K가 이탈리아인의 안내자로 뽑힌 배경을 우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말은 알아듣기가 힘들겠지만 K라면 곧 익숙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 것.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사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사람은 상대편이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를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K의 정확한 이탈리아어 실력에 놀랐다는 것과 곧 숙달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점장은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방을 나갔고 K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틈틈이 대성당의 설명에 필요한 보통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전에서 뽑아 열심히 익혔다. 그것은 매우 귀찮은 일이었다. 사원이 우편물을 가지고 들어왔다. 부하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조회하러 왔다가 그가 직무 중임을 보고 문 앞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지점장 대리가 언제나처럼 그를 방해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K의 방 안으로 불쑥 들어오더니 K의 손에 들린 사전을 빼앗아 들고 뜻도 모르면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문이 열릴 때마다 어둠침침한 대기실에 앉아있는 많은 손님들이 머뭇거리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이것은 분명 K의 주의를 끌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했지만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러한 온갖 것이 K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K는 필요한 어휘를 사전에서 찾아 적고 발음을 연습하며 뜻을 외우려고 했다. 그런데 옛날의 그 뛰어난 기억력은 완전히 그를 배반한 모양이었다. 어쩌다가 이런 귀찮은 일을 맡았을까 하고 이탈리아인에 대해 우라가 치밀어 사전을 서류 속으로 던져버리고 준비고 뭐고 전부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이탈리아인과 함께 벙어리처럼 멍하게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어서 마음을 달리 먹고는 다시 사전을 펼쳐들었다. 9시 반. 그가 사무실을 나서려 할 때 전화가 걸려왔다. 렌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인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K는 서둘러 답례 인사를 보내고 대성당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당이에요? 그래. 무슨 일로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K가 간단히 대답하려고 했으나 레니는 말을 가로막았다. 그들이 당신의 뒤를 쫓고 있어요. K는 더 이상 이상한 대화를 계속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없다 싶어 간단하게 대화를 끝내버리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돌아서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여인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래, 난 쫓기고 있어. K는 벌써 시간을 많이 허비했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지 않을까 싶어 택시를 타고 가려 했다. 택시가 막 출발할 찰나에 그는 명소 안내 사진첩을 입고 온 것이 생각났다. 그는 아침에는 이탈리아인에게 줄 기회가 없었기에 지금 가지고 가기로 했다. K는 택시 안에서 사진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초조한 표정으로 그것을 쉴 새 없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비는 좀 그쳤으나 날씨는 축축하고 싸늘하며 어둠 침침했기 때문에 대성당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장시간 서 있어야 했으므로 감기 걸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 대성당 앞 광장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좁다란 광장을 둘러싼 건물은 언제나 거의 모두 커튼을 들이운 채로 있었다. 케이는 어릴 적부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같이 궂은 날씨일 때는 한결 눈에 거슬렸다. 사원의 내부에도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어 보였다. 케이는 이런 날씨에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미친 녀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건물의 양쪽 복도를 전부 돌아보았으나 노파가 한 사람 눈에 띌 뿐이었다. 노파는 널찍한 천으로 몸을 감싸고 마리아상 앞에 꿇어앉아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 한 사람, 절름발이 사내였는데 아마도 그는 사원에서 자벽에 종사하는 종직이인 것 같았다. 그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슬쩍 나타났다가 왼쪽 벽에 붙어 있는 커다란 문 안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 K의 눈에 잠시 보였을 뿐이었다. K가 약속 시간에 어김없이 도착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10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이탈리아인은 아직 오지 않았다. K는 바깥 입구로 되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망설였다. 그는 비를 맞으며 다시 사원 건물의 바깥쪽을 한 바퀴 돌면서 어딘가 연문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지점장이 시간을 잘못 들은 걸까? 지점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따위 이탈리아어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다. 어떻든 반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볼 의무가 있다고 케이는 생각했다. 점차 피로가 몰려왔으므로 케이는 의자에 앉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도중에 계단 위에서 융단조각 같은 것을 발견한 그는 그것을 발끝으로 성당 의자 앞까지 끌고 와서는 외투로 몸을 단단히 감싸고 깃을 세운 다음 의자 위에 앉았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진첩을 펴고 잠시 들여다보았으나 성당 안이 너무 어두워 그만두었다. 얼굴을 들어 바라보니 바로 가까이에 있는 측당 내부의 물건들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다. 멀리 떨어진 중앙 재단에는 세 가닥으로 뻗은 커다란 촛대에 촛불이 켜져 그 불빛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켜져 있었는지 케이는 미처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켜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 종지기가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다니면서 불을 켰다고 볼 수 있었는데 그 추측이 맞는다면 굉장히 숙련된 기술이었다. K가 전혀 깨닫지 못한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니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기둥에 설치된 크고 기다란 촛대 위에서도 촛불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불빛임에는 틀림없으나 측면 재단에 걸린 그림을 제대로 비추기에는 지나치게 빈약하고 도리어 그곳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탈리아인이 오지 않은 것은 분명히 예의에 벗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확실히 현명한 일이었다. 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K의 회중 전등이 비춰지는 넓이만큼 조금씩 그림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K는 그런 방법으로 얼마만큼 볼 수 있을까 시험해 보려고 가까이 있는 자그마한 재단으로 가서 계단을 두세 개 뛰어 올랐다. 그리고는 대리석으로 된 나지막한 난간에 몸을 걸치듯 앞으로 내밀고 회중 전등으로 재단의 그림을 비추어 보았다. 등불빛이 눈앞에 어른거려 방해가 되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갑옷을 입은 거구의 기사였는데 그림의 맨 가장자리에 그려져 있었다. 풀이 드문드문 나 있는 메마른 땅에 칼을 짚고 기대어 서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어떤 광경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런 자세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 무척 이상했으나 그는 단지 감시의 임무만 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그림을 보지 못했던 K는 회중전등의 푸른 불빛을 통해 눈을 깜박이면서 꽤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얼마 후 나머지 부분의 전등불을 비추어 보니 흔해 빠진 그리스도의 매장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비교적 새로운 그림이었다. K는 회중 전등을 다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더 이상 이탈리아인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았으나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 이곳도 그다지 춥지 않으므로 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옆에는 커다란 설교단이 있었다. 작고 둥근 천장에는 황금 십자가 두 개가 반쯤 가로 누워 있는 모양으로 못질되어 끝이 서로 엇갈려 있었다. 난간의 바깥쪽과 그것이 기둥에 연결되는 부분은 녹색의 이파리 장식으로 되어 있어 작은 천사들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드러누워 있기도 하며 나뭇잎을 잡고 놀기도 했다. 케이는 설교단 앞으로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뭇잎 장식의 조각은 매우 정교했으며 조각의 사이와 그 뒤는 몹시 캄캄하여 마치 틀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케이는 이러한 틈새에 손을 집어넣어 주의 깊게 돌을 만져보았다. 설교단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알았다. 그 순간 케이는 자신의 바로 옆에 종지기가 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주름이 많이 잡힌 까만 옷을 입고 왼손에는 코담배를 쥐고는 케이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 하고 케이는 생각했다. 내가 수상하게 보이는 걸까? 아님 술 생각이 나기 때문일까? 그는 케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닫자 코담배를 쥔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을 가리켰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케이는 그를 향해 작은 소리로 물었을 뿐 큰 소리를 낼 용기가 없었다. 참다 못한 케이가 지갑을 꺼내어 예배석을 빠져나와 종지기한테로 다가가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오지 말라는 듯한 몸짓을 해 보이며 다리를 절면서 달아났다. 케이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황망이 달리는 그 절름발이와 똑같은 걸음걸이를 어릴 적에 흉내내 본 기억이 되살아났다. 미련한 사람이군 하고 케이는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종지기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군. 내가 걸음을 멈추면 자기도 멈추고 저렇게 줄곧 나를 엿보려고만 하니. 케이는 미소를 지으며 종지기의 뒤를 쫓았다. 한쪽 복도를 지나 제단 위까지 올라갔으나 노인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케이는 그것이 자신을 한눈 팔게 할 수작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못 본 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종지기를 쫓아가는 것도 그만두었다. 공연이 상대편을 위협할 필요도 없었고 만일 이탈리아인이 나타난다면 이 노인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K가 중앙 통로를 걸어 사진첩을 두고 온 처음 자리를 찾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는 성가대의 좌석에 이어진 듯한 부설교단이 기둥에 붙어 있음을 알았다. 몹시 창백하고 윤기라고는 전혀 없는 돌을 다듬어 단조롭게 만든 것이었다. 너무 작아서 멀리서 보면 성자의 조각상을 넣어두는 텅 빈 벽장처럼 보였다. 그 단상은 설교자가 난간에서 한 걸음 뗄 수 있는 여유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돌로 된 천장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낮았고 경사도 심했다. 장식 또한 전혀 없었고 몹시 굴곡이져 있었기 때문에 보통 키의 사람도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어 난간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마치 설교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았다. 바로 옆에 훌륭한 장식을 한 커다란 설교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케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 설교 직전에 준비하기로 되어 있는 등불이 단상에 켜져 있지 않았다면 이런 조그만 설교단 같은 것은 눈에 띄지도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교가 시작되는 걸까?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케이는 기둥에서부터 시작해 설교단까지 이어지는 계단에 시선을 옮겼다. 그 계단은 무척 좁아 사람은 도저히 지나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 마치 기둥의 장식처럼 보였다. 그러나 K의 시선이 설교단에 이르렀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 성직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K는 멋쩍은 듯 신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신부는 난간을 잡고 단 위에 올라가려다 힐끗 그런 K를 바라보았다. 그는 K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K도 얼른 가슴에 성호를 긋고 허리를 숙였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 신부는 힘없이 계단을 올라갔다. 정말로 설교를 시작할 참인가? 종지기는 K가 생각한 만큼 바보는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K의 마음을 설교자에게 돌리게 계획을 세운 듯했다. 그것은 확실히 텅 빈 성당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장치였다. 그렇다면 또 한 사람, 마리아상 앞에 꿇어 엎드려 있을 노파도 어딘가에 있을 테니 데리고 와야 했다. 또 설교가 시작된다면 오르간의 연주도 있어야 할 게 아닐까? 그러나 오르간은 뚜껑이 닫힌 채 거대한 암흑 속에서 가냘픈 빛을 발하고 있을 뿐이었다. K는 일찌감치 이곳을 나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설교 도중에 자리를 떠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꼼짝없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했다. 이탈리아인 때문에 사무실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탈리아인을 기다려줄 필요는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넘었다. 그러나 정말로 설교를 할 것인가? K 혼자 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인가? 만약 K가 교회를 구경할 뿐인 외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솔직하게 말해서 K는 그러한 외국인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오전 11시, 더구나 주일도 아니었으며 날씨마저 을씨년스러운데 설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지 않나 하고 K는 생각했다. 아마 성직자, 납작하고 침울한 얼굴의 이 젊은이는 신부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성직자는 종직의 실수로 켜진 촛불을 끄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간 데 불과하리라. 그러나 이런 상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신부는 촛불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 심지를 조금 끌어올려 놓고는 천천히 난간을 향해서 자리를 잡고 톱니처럼 되어 있는 그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그러고는 잠시 그대로의 자세로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얼마 후 머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굴려 예배석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것이었다. K는 얼른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면서 팔꿈치로 맨 앞줄에 예배석에 몸을 지탱했다. 어딘지 장소는 잘 모르겠지만 종지기가 등을 굽히고 볼일을 끝낸 뒤의 얼굴로 평화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을 K는 몽롱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무엇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깊고 깊은 고요. 그러나 K는 여기에 머무를 생각은 없었으므로 일부러라도 그 정적을 깨야만 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주위의 상황에 관계없이 설교를 하는 것이 신부의 의무라면 굳이 자신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이고 또 자신이 있다고 해서 보다 훌륭한 설교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K는 조용히 걷기 시작했다. 그는 발끝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좌석을 따라 중앙의 넓은 통로로 나왔다. 그곳까지는 어떻게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발소리를 죽이려 해도 돌로 된 바닥은 일정한 높이로 소리를 냈다. 규칙적인 이 소리는 천장에 부딪혀 울리며 끊임없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K는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다. 신부의 시선을 등에 느끼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석을 빠져나오는 오직 하나뿐인 자신에 대한 고독감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대성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규모라고 생각했다. K는 맨 처음 앉았던 자리에 돌아오자 얼른 앨범을 집어들고는 곧 걸음을 옮겼다. 그가 예배석 구역을 거의 벗어나서 예배석과 출입구 사이에 비어있는 장소까지 왔을 때 갑자기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힘차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대성당 구석구석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더구나 그 목소리가 부르는 대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단 한 사람을 부르고 있었다. 이미 K의 퇴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 요제프 K. K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아직 자유의 몸이었으므로 다시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가 바로 눈앞에 있는 작고 거무스름한 여러 개의 나무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열기만 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신부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듣긴 했으나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시가 되었다. 만약 고개를 뒤로 돌린다면 말을 들었고 호명된 것이 자기 자신이며 또한 그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꼴이 되므로 영락없이 신부에게 잡히고 말 것이 분명했다.
신부가 그를 다시 한번 불렀다면 그는 서슴없이 밖으로 나가 버렸겠지만 그 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잠잠할 뿐이었다.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케이는 고개를 조금 돌려보았다. 신부는 여전히 설교단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K의 이런 동작을 신부는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여기서 깨끗이 그리고 완전히 돌아보지 않는다면 마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추태를 보이는 꼴이 되리라. K는 크게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신부는 손짓으로 그에게 자신의 곁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K는 왠지 호기심도 생겼고 이왕이면 빨리 끝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커다란 걸음으로 설교단을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는 예배석의 맨 앞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아직 거리가 먼 모양인지 신부는 손을 내밀고 집게 손가락을 직각으로 구부려 설교단 바로 아래쪽을 가리켰다. K는 신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앞에 가 섰는데 머리를 크게 뒤로 젖히지 않으면 신부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한 위치였다. 자네가 요제프 K지? 신부는 그렇게 말하더니 한쪽 손을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난간 뒤로 쳐들었다. 그렇습니다. K는 대답했다. 예전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연스러운 심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것만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처음 대면한 신부가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것이 도리지 않을까 하고 K는 생각했다. 자네는 기소되었어. 지나칠 만큼 낮은 목소리로 신부가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네를 찾고 있었네. 나는 교도소 신부일세. 그렇군요. 자네와 이야기를 나눌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야. 그건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어떤 이탈리아인에게 이 사원을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게. 신부는 말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뭐지? 기도서인가? 아닙니다. 이 거리의 명소 안내 사진첩입니다. 당장 버려. K가 거친 동작으로 사진첩을 던져버리자 그것은 활짝 펼쳐지면서 뒤죽박죽이 되어 마루 위에 떨어졌다. 자네의 소송 사건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알고 있나?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잘 안 됩니다. 하기야 변론 서류조차도 완성되지 않고 있는 처지이니 말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나? 아마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요즘 들어선 그런 자신도 없어졌습니다.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 신부는 말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잘 될 것 같지는 않아. 자네의 유죄는 만인이 인정하는 바고 자네의 소송 사건은 절대로 하급 재판소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적어도 당분간은 자네의 유죄가 확인된 것으로 생각해야 될 걸세. 하지만 저는 죄가 없습니다. K는 말을 이었다.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 도대체 한 인간이 어떻게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저나 신부님 그리고 누구라도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네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죄를 범한 자들은 모두 그렇게 말하지. 저에 대해서 신부님까지도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힌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네. 그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K는 말했다. 법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을 그들이 만난 사람 모두에게 퍼뜨리고 다니니 제 입장은 자꾸만 불리해져 갑니다. 자네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어. 판결은 한 번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야. 절차는 서서히 진행되고 마지막에 가서 판결이 나는 거야. 그렇겠군요. K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참인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K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신부의 판단을 알아보고자 고개를 들었다.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겠지요? 자네는 남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아. 신부는 불쾌한 듯 말했다. 그것도 여자의 힘만 믿고 있는 모양이더군. 여자라는 것은 결코 진정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어느 정도는 아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신부님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일종의 특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는 여자들 서너 사람이 힘을 모아 활동한다면 바라던 목적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재판소에 있는 관리들은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쓸 정도니까요. 예를 들어 어느 예심 판사에게 좀 떨어진 곳에서 여자를 소개시켜 준다면 그는 그걸 놓치지 않으려 책상이고 피고고 모두 팽개치고 달려갈 겁니다. 신부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마 설교단의 천장이 그를 누르는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밖은 여전히 궂은 날씨인지 이제는 음산한 대낮이 아니라 거의 한밤중 같았다. 여러 개의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의 창문으로부터 어두운 벽면을 비추어줄 단 한 가닥의 희미한 광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종지기가 나타나서 중앙 재단 위에 있던 촛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기분이 상하셨습니까? 케이는 신부에게 물었다. 신부님은 이곳 재판소의 정체를 아직 모르시는군요. 신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물론 이것은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여전히 K의 머리 위는 조용했다. 신부님을 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K가 그렇게 말했을 때 신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를 쳤다. 도대체 자네는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몹시 노한 목소리였다. 한동안 두 사람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래쪽에 깃들어 있는 어둠 때문에 K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았겠지만 자그마한 등불에 비친 신부의 얼굴은 잘 보였다. 왜 내려오지 않는 걸까? 신부는 설교를 하지 않고 K에 대해 두세 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도 도리어 K에게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이야기뿐이었다. 잘 생각해 보면 신부 자신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K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기에 그가 내려오기만 한다면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접어두고서라도 소송의 테두리 밖에서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명쾌하고 타당한 충고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다. 분명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K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이었다. 만일 신부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가르쳐 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물론 그는 재판소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K가 재판소를 공격했을 때 자기의 부드러운 성품을 억제하고 그를 꾸짖었지만 말이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K는 말했다. 설교하실 필요도 없을 테니 이리로 내려오시죠. 이제 돌아가도 좋네. 신부는 K에게 소리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등불을 고리에서 벗겨들면서 첫 대면했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만 마음이 약해져서 임무를 등한히 하게 된다네 하고 말했다. K는 계단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맨 첫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신부는 K에게 손을 내밀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좋아, 얼마든지. 신부는 등불을 K에게 건네주었다. K의 옆에 다가선 신부의 모습에는 일종의 위험이 깃들여 있었다. 그렇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K는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두운 측면 복도를 거닐기 시작했다. 재판소 관계자 가운데 신부님만은 예외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 만나보았습니다만 신부님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부님이라면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하면 곤란한데 착각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K가 반문했다. 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네는 착각하고 있는 거야. 법률 입문서에는 착각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쓰여 있다네. 법정 앞에 한 사람의 문지기가 서 있었네. 어느 날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나이가 이 문지기에게 와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문지기는 지금 당장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나중에 들어가게 해주겠냐고 물었지. 나중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 하고 문지기는 대답했네. 하지만 법정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문지기는 문 옆에 비켜서 있으므로 사내는 몸을 굽혀 문 안을 엿보려 했지. 이것을 발견한 문지기는 웃으면서 말했어. 그렇게 들어가고 싶다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들어가 보게. 한마디 일러두지만 내게는 권력이 있네. 그런데도 가장
계급이 낮은 문지기에 불과하지. 건물 안 곳곳마다 문지기가 서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권력은 커갈 뿐이야. 세 번째 문지기의 얼굴만 봐도 우리 같은 사람은 두려워 기절해 버릴 정도지. 이것은 시골 사내로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장애물이었네. 법정은 항상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내는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는 모피 외투로 몸을 감싼 문지기의 크고 우뚝한 코와 타타르인을 연상하게 하는 길고 가느다란 검은 수염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었지. 문지기는 나지막한 의자를 하나 주고는 사내를 입구 옆쪽에 앉아 기다리게 했어. 그렇게 의자에 앉아 사내는 몇 년이나 기다렸지. 한편으론 법정으로 들어가는 허가를 얻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문지기를 귀찮게 굴었다네. 문지기는 간혹 무슨 생각에서인지 사내를 상대로 가벼운 신문을 해보았지. 사내의 고향이라든가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을 물었다네. 이것은 높은 분들이 쓸데없이 던지는 질문과 같은 것이었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아직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여행 때문에 여비를 두둑이 준비해온 사내는 문지기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아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남김없이 그 돈을 써버렸다네. 문지기는 거절하지 않고 돈을 말없이 받아 챙기면서 당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일단 받아두기로 하지 하고 말했다네. 오랜 세월을 두고 사내는 거의 쉴 새 없이 문지기를 관찰했네. 다른 곳에도 문지기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첫 번째 문지기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오직 하나의 장애물처럼 생각했다네. 처음에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저주했으나 나이가 들자 그는 다만 투덜거릴 뿐이었지. 사내는 마침내 두뇌가 아이처럼 되어버리고 오랫동안 문지기를 관찰한 결과 그 모피 외투에 기세 벼룩이 한 마리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문지기의 마음을 돌리도록 힘 좀 써달라며 그 벼룩에게 부탁하기에 이르렀지. 그리고 점점 시력마저 나빠지기 시작했다네. 주위가 어두워서 그런 것인지 눈이 흐려져서 그런 것인지 자기 자신도 분간할 수 없었지. 그러나 그때 법정의 문을 뚫고 한가닥 불멸의 빛이 암흑 속에서 빛났어. 그것을 사내는 보았다네. 하지만 그는 이제 살 가망이 없었어. 죽음을 앞둔 그는 머릿속은 생애의 온갖 경험이 한 가지 질문으로 집약되었네. 이것은 아직 한 번도 문지기에게 던져본 적이 없는 질문이었지. 사내는 자신의 딱딱하게 굳은 육체를 들어 올릴 기력조차 없어서 눈으로 신호를 했네. 문지기와 사내의 위치가 다르므로 문지기는 깊숙이 몸을 구부려야 했지. 이제 와서 자네는 무엇이 더 알고 싶은 건가? 꽤 끈질긴 사내로군. 많은 사람들이 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내는 물었어. 그런데도 그 오랜 세월을 두고 나 외에는 누구 한 사람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문지기는 사내의 임종이 가까워진 것을 알고 멀어져가는 사내의 귀에도 들릴 수 있도록 조소 섞인 목소리로 외쳤지. 이건 오로지 자네만을 위한 입구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자, 나도 문을 닫고 물러가야겠군. 한마디로 그 사내는 문지기에게 속은 셈이군요. 무척 흥미롭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케이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앞질러서 말하면 곤란해. 신부는 말을 이었다. 남의 의견을 그대로 삼킨다는 것은 금물이야. 나는 책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야. 거기엔 속인다는 얘기는 없었네. 하지만 속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신부님이 처음에 해석한 대로입니다. 문지기는 사내가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해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지기도 그때 비로소 그런 질문을 받았으니 문지기로서의 의무를 훌륭하게 다했다고 말할 수 있어. 어째서 의무를 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케이는 물었다. 결코 의무를 다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무리를 쫓아버리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입구로 들어가게끔 이미 정해진 사내라면 마땅히 들어가게 해야 옳지 않습니까? 자네는 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제멋대로 이야기를 바꿔버리는군. 신부는 말했다. 이 이야기에는 법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데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에
한 군데씩 문지기의 중요한 설명이 있네. 하나는 지금 당장 들어가게 할 수 없다고 한 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오로지 자네만을 위한 입구라고 한 말. 이 두 문장의 표현에 모순이 있다면 자네의 견해와 같이 문지기는 사내를 속인 것이 되겠지. 그러나 사실은 이와 반대로 모순이라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의 설명이 이미 마지막의 설명을 암시하고 있다네. 물론 문지기가 사내에게 언젠가는 들여보내줄 때가 있을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 그 당시 그의 의무는 사내를 쫓아버리는 일에 국한되어 있었던 모양으로 이 책의 많은 주석자들도 엄격하고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것처럼 보이는 문지기가 그와 같은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한 생각을 가지기도 했지. 긴 세월을 두고 그는 자기의 맡은 바 직분을 지키고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난 즈음에야 비로소 문을 닫았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의 중대성을 철저하게 인식한 태도가 아니겠나? 내게는 권력이 있다. 고 한 말이 그 증거야. 상관에 대해서는 순종했어. 가장 계급이 낮은 문지기에 불과하다. 라는 말이 그 증거지. 또한 그는 결코 수다쟁이도 아니었지. 단지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높은 분들의 학문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어. 뇌물을 챙기는 그런 사내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도 당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일단 받아두기로 하지. 라고 말했지. 의무의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감언이설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들어가는 허가를 얻으려고 갖은 애를 쓰고 문지기를 귀찮게 굴었다. 라고 기술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마지막으로 그 용모도 고루한 그의 성격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네. 커다랗고 굽어진 코, 타타르인임을 연상시키는 길고 가느다란 검은 수염을 보면 알 수 있지. 이보다 더 임무에 충실한 문지기는 상상할 수 없을 거라네. 그런데 그 반면 이 문지기는 들어가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편리한 성격의 소유자야.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암시를 주는 월권 행위를 감행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지. 즉, 이 문지기는 약간 단순한 두뇌의 소유자이자 자존심이 무척 강한 사람 같아. 자신의 권력, 다른 문지기의 권력, 보기에도 눈에 거슬리는 광경 같은 것에 대해서 그가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옳다고 하겠지만 그 방식이 단순하고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태도가 그만 흐려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네. 주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물의 올바른 파악과 잘못된 인식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네. 하지만 이 단순함과 자부심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시의 능력을 저하시킨 것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문지기의 성격상 약점이기도 하지. 또한 문지기는 본질적으로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네. 그런데 그가 시종일관 관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처음엔 엄중하게 출입 금지를 선언해 놓고선 농담처럼 들어가 보시오 하고 말하기도 했어. 그리고 쫓아버리지 않고 낮은 의자를 주고 문 옆에 앉아 있게 했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지. 그 밖에 오랜 시간에 걸쳐 사내의 탄원을 들어준 강한 인내심, 자질구레한 신문, 뇌물의 수나 이런 곳에 문지기가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 큰 소리로 저주하는 사내를 말 한마디 없이 묵인한 아름다운 마음. 이런 모든 것은 연민의 정에 의한 것으로 모든 문지기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남자의 눈짓에 따라 깊이 몸을 구부리고 그가 최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었어. 이때도 문지기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신의 심정을 당신은 끈질긴 사내라는 말로 어렴풋이 드러낼 뿐이었지.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은 끈질긴 사내라는 말을 일종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지. 그러나 이 문지기의 성격은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라. 신부님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알고 있고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요. 케이는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얼마 후 케이는 말했다. 결론적으로 사내는 속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내 말을 오해해선 안 되네. 신부는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했을 뿐이고 그런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 책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해석은 그 글에 대한 절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 때문에 속은 것은 문지기라는 얘기도 덜어 나오지. 그것은 아주 극단적인 해석 같은데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문지기의 단순함이라는 것이 이 해석의 출발점이지. 대략 이야기해 본다면 이렇지. 문지기는 법정의 내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법정에 이르는 길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그것도 법정의 입구까지에 불과해. 그가 내부의 사정에 대해 품고 있는 생각은 보잘것없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려고 끄집어낸 이야기에 자기 자신이 먼저 공포를 느끼는 상태지. 게다가 그의 공포는 사내의 공포보다 더 심하다네. 사내는 문 앞에 어떤 두려운 것이 있다는 말을 문지기로부터 듣고도 계속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지. 반대로 문지기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 도리어 자신은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사내에게 말하지. 아무튼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는 문지기의 공포가 더 심한 것 같아.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법정에 대한 봉사를 명령받은 이상 문지기는 내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고 또 이러한 명령은 반드시 내부에서 행해졌을 거라고 주장했네. 그러나 법정에서 임명을 받고 그 명령에 의해 문지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문지기의 얼굴을 보고 쩔쩔맸다고 하는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내부의 경험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또 장기간에 걸쳐 문지기의 이야기 외에는 내부 사정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지. 아마 함구령이 있었는지 몰라도 문지기는 내부의 상황이며 의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고 완전히 기만과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착각은 이것뿐만이 아니야. 시골에서 온 사내에 대해서도 문지기는 착각에 빠져 있어. 왜냐하면 그는 사내보다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가 사내를 자기보다 낮은 인간으로 다루던 증거는 여러 가지 있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 사실은 그와는 반대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자유를 가진 자는 속박된 자보다도 상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런데 사내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었어.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었지. 다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은 허락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단지 문지기 개인의 판단에 의해 저질러진 일에 지나지 않았어.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 입구 옆에서 한평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고 책에 쓰인 것을 봐도 아무런 속박을 받은 흔적이 없지. 반대로 문지기는 직무상 자기의 근무처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근무처를 떠나 외출하는 것까지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거든. 뿐만 아니라 그는 법정에서 일한다고는 하나 한낱 문지기에 지나지 않았지. 결국 이 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한 남자를 대하는 것 뿐이었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지기는 사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지. 또 책에는 어떤 남자, 즉 작년에 사내가 왔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문지기는 작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세월을 대상도 없는 봉사를 계속한 데 불과하지. 왜냐하면 그 시골 사람이 오기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문지기는 계속 기다려야 했고 더구나 자기 생각에 따라 찾아오는 남자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지. 뿐만 아니라 봉사의 끝은 사내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에 의해 좌우되므로 최후의 시각까지 문지기는 사내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이 문지기는 모든 점에서 인식이 모자라는 것 같이 생각된다고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 그러나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이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서까지 심한 착오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최후에 그는 자, 나도 문을 닫고 물러가야겠다 하고 말했지. 그러나 책의 첫 머리에는 법정의 입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이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내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문지기라 하더라도 문을 닫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야. 물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사적인 행동에 불과하지만 자기의 의무를 강조한 말이기도 하지. 또는 최후에 이를 때까지 사내를 회한과 비탄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네. 이처럼 온갖 견해가 난무하는데 제멋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만은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내가 법정 입구에서 번뜩이는 빛을 깨달았지만 한편 문지기는 직무상 문을 뒤로 하고 있어. 그런 변화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문지기는 그 사내보다 뒤떨어져 있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겠지. 훌륭한 증명입니다. 신부의 논증을 몇 군데 입속에서 중얼거리던 K가 말했다. 참 훌륭한 증명인데요. 기만당하고 착각에 빠졌던 것은 사내가 아니고 문지기였다는 것을 이제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신부님 생각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 주장을 전적으로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문지기가 올바른 인식을 가졌는지 아니면 착각에 빠져 있었는지 간단히 단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속임을 당하고 착각에 빠졌던 것은 사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즉 문지기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일단 그것의 옳고 그름을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지기 자신이 착각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 착각은 반드시 사내에게 전염되며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지기를 사기꾼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기 짝이 없는 두뇌의 소유자이므로 즉각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문지기가 빠지는 착각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데 반해 사내에게 미친 피해는 막심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이런 반대 학설도 있지. 신부는 말했다. 이 이야기는 문지기를 비판할 권리를 누구에게도 주고 있지 않는 반대 학설이야. 우리가 이 사내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든지 그는 법정의 봉사자고 법정의 세계에 속하고 그런 관계로 인간의 비판을 초월하지. 따라서 문지기가 사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지. 설령 법정의 입구에 불과하다지만 이러한 봉사에 의해 속박을 받는 쪽이 자유로운 세계에 사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일이지. 사내는 법정을 의심하며 찾아오지만 문지기는 처음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 그는 법정에 의해 봉사를 받은 인간이고 따라서 그 권위를 의심한다는 것은 법정을 의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런 반대 학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K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의견에 찬성한다면 문지기의 말은 모두가 진실이라고 긍정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솔직히 신부님은 훌륭하게 증명하시긴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말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네. 진실 여부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돼. 다만 그것을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게. 정말 말도 안 됩니다. K는 소리쳤다. 결국 허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이야기를 끝내게 하려고 K는 이렇게 말했으나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제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사물, 그것은 도리어 사법관 회의의 의제로 삼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하리만큼 뒤틀린 신부의 이야기에 지친 K는 이런 사고의 소용돌이에서 깨끗이 벗어나고만 싶었다. 신부는 이상하게도 K를 달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의견과 분명히 일치하지 않는 K의 이야기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문 채 걸어갔다. 어두워서 방향을 잘 분간할 수 없었기에 K는 신부 뒤에 꼭 붙어서 걸었다. 신부가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은 이미 꺼져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은으로 만든 성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번뜩이더니 다음 순간엔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너무 신부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K는 이렇게 물었다. 조금만 가면 출입구가 있겠죠? 아니, 한참 더 가야 되네. 왜 돌아가고 싶은가? K는 꼭 돌아가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니었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다.
예, 꼭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은행의 업무 부장입니다.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온 것도 외국인 고객을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용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이만 실례하겠네.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벽을 따라 왼쪽으로 돌아서 그대로 줄곧 걸어가면 바깥으로 나가게 되네. 신부가 두세 발짝 걸어가고 있을 때 K는 커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아, 조금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 이제 저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젠 없네. 그토록 친절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신 신부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가십니까? 자네는 곧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건 그렇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기 전에 자네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당신은 교도소 신부입니다. K는 신부에게 다가갔다. 그다지 바쁜 것도 아니었다.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여기에 좀 더 머물러도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렇지, 나는 재판소에 속한 몸이라네? 하고 신부는 말했다. 자네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겠나. 그저 오는 자를 막지 않고 가는 자는 쫓지 않을 뿐이지. 재판소는 자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네. 10장 종말. K가 31번째 맞는 생일 전날 밤이었다. 밤 9시경 거리가 고요할 때 두 사람의 사내가 K의 거처로 찾아왔다.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뚱뚱했으며 머리에는 실크 해트를 푹 눌러쓰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 찾아왔기 때문에 현관에서 잠시 옷차림을 고치더니 인사 비슷한 말을 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두 사람이 K의 방에 들어올 때도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뜻밖의 손님이었으나 K는 두 사람과 똑같은 새카만 복장을 하고 입구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에 꼭 맞는 장갑을 천천히 끼고 있었다. K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두 사람을 훑어보았다. 여기 오시겠다던 분이 바로 당신들이었던가요? K는 물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실크 해트로 다른 한 사람을 가리켜 보였다.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손님이 아니라고 K는 생각했다. K는 창가로 가서 어둠이 깔린 거리를 다시 한번 내다보았다. 건너편 건물의 창문은 대개는 커튼을 들이우고 있었다. 불이 켜져 있는 격자무늬 창문에는 아이들이 두세 명 놀고 있었는데 아직 자유로이 뛰어다닐 수 있는 나이가 안 되었는지 자그마한 손으로 서로 어루만지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늙어 빠진 시골 배우를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K는 중얼거리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하듯이 뒤를 돌아보고는 사람을 놀리는 건가 하고 내뱉었다. 그는 곧 두 사람 쪽으로 돌아서서 물었다. 어느 극장에서 오셨습니까? 극장이라니? 한 사람이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다른 한 사람을 돌아보고 응원을 청했으나 응원 요구를 받은 사내는 의사가 통하지 않는 생물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벙어리와 같은 몸짓만 했다.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아직 안 된 모양이군. K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모자를 가지러 갔다. 두 사람은 계단에서 곧장 K의 팔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K는 이렇게 말했다. 바깥으로 나간 다음에 합시다. 환자 취급하는 것은 실소. 그러나 건물의 출입구까지 오자 벌써 또 두 사람은 양쪽에서 K와 팔짱을 끼었다.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걷는 것은 K로서는 처음이었다. 두 사람은 등 뒤에서 K의 양쪽 어깨에 찰싹 달라붙어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팔을 쭉 뻗은 채로 K의 팔에 밀착시킨 뒤 K의 손을 거머쥐었다. 많은 훈련을 받았음을 느끼게 하는 익숙한 솜씨여서 조금도 반항할 수가 없었다. K는 두 사람 사이에 꼭 끼어 전신이 경직된 상태로 간신히 따라갔다. 세 사람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어느 한 사람이 배가 아파도 모두가 함께 아플 것 같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었다. 무생물만이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은 형태였다. 이처럼 너무 양쪽에서 달라붙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K는 방 안의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가로등 밑을 걸어가면서
몇 번이고 이들의 얼굴을 보려고 시도했다. 뚱뚱한 쪽은 테너 가수일지도 모른다. 말끔히 깎인 그의 턱을 쳐다보면서 K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의 깨끗한 용모를 보자 K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다. 또 눈에 언저리를 문지르고 윗입술을 닫고 주름살이 있는 이마를 어루만지는 깨끗한 손도 보였다. 그 손을 본 K가 걸음을 멈추자 두 사람도 걸음을 멈추었다. 인기척 일하고는 없는 공원처럼 넓은 광장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왜 하필 당신들 같은 사람만 보냈단 말이오? K의 목소리는 묻는다기보다는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를 몰랐다. 다른 쪽의 팔을 힘없이 아래로 늘어뜨리고 산책 중인 환자와 간호사가 쉴 때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소. K는 이렇게 읊조렸다. 그리 상관할 필요도 없는 넋두리였으므로 두 사람은 거머쥔 손을 늦추지 않고 거칠게 K를 끌고 가려 했다. 그러나 K는 저항을 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버텨봐야겠다. 전력을 다해 써야지 하고 K는 생각했다. 그는 다리를 끌어당기면서 끈끈이 종이 위에 달라붙은 파리가 그곳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쓰는 광경을 생각해 보았다. 약간 골탕을 먹여줘야지. 이때 밑으로 통해 있는 계단을 올라온 비루스토나가 약간 지대가 높은 이 광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바로 비루스토나인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많이 닮은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비루스토나이건 아니건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현재의 반항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반항하고 두 사람을 골려주고 삶의 마지막 빛을 맛보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K는 얌전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안심했는지 K가 제멋대로 걸어도 묵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K는 여자 뒤를 따라 걸어가기로 했다. 언제까지나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런 심정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게 준 충고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최후까지 침착하게 이들에게 협조할 것. K는 이렇게 중얼거렸는데 자신의 발걸음과 두 사람의 발걸음이 딱 들어맞는 것이 자신의 생각을 반증하는 것 같았다. 이것 외에 내가 달리 취할 만한 행동은 없다. 20개도 넘는 손발로 미친 듯이 날뛰고 게다가 그다지 정당하지도 않은 목적으로 매진하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는 분명히 틀렸다. 그런데도 나는 1년간에 걸쳐 소송 문제로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가? 그들에게 둔감한 사내라는 인상을 주어도 좋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어서 소송이 끝났으면 하고 바랐던 주제에 그것이 마지막에 가까워지자 다시 처음부터 되풀이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인간이란 말을 들어도 좋단 말인가? 그런 평가는 곤란하다. 벙어리처럼 과묵한 길동무를 보내주었으므로 내게 필요한 일만 생각하면 그만이다. 아무튼 고마운 일이다. 그녀는 어느새 골목으로 사라졌다. K는 이제 그녀 생각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셈이었다. 그래서 K는 동행자가 하는 대로 몸을 내맡겼다. 세 사람은 호흡이 잘 맞았다. 잠시 후 달빛이 비추고 있는 어느 다리 위를 걷고 있었다. 두 사람은 K에게 몹시 친절했다. K가 다리 난간에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 보려고 했을 때 두 사람도 K와 같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달빛을 비추면서 흐르고 있는 강물은 조그마한 섬에 가로막혀 둘로 갈라져 흘렀다. K는 수목이며 관목으로 우거진 숲이 바라보였다. 저 섬 속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무성한 숲속을 뚫고 산책길이 나 있으며 보기 좋게 만든 벤치가 드문드문 길가에 놓여 있었다. K는 여름철이면 그 벤치 위에서 낮잠도 덜어 즐겼다. 서 있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K는 동행자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비탈길을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도중에 서 있거나 걷고 있는 경찰이 눈에 띄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바로 옆을 스쳐갈 때도 있었다. 텁수룩한 수염을 가진 경찰이 긴 칼자루에 손을 댄 채
누가 보더라도 수상하게 보이는 그들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두 사내는 우뚝 섰다. 경찰이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으므로 K는 두 사람을 끌고 가듯 빨리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 나서 미행당하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몇 번이나 주의 깊게 뒤를 돌아보았다. 얼마 후 20걸음 정도 간격이 생겼을 때 K는 뛰기 시작했고 두 사람도 숨을 헐떡거리면서 할 수 없이 함께 뛰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급히 시내를 빠져나왔다. 시가지는 별다른 변화도 없이 갑자기 드넓은 벌판으로 바뀌었다. 시내 복판에서 그대로 살짝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건물 옆에 자그마한 채석장이 있었다. 하지만 돌보는 사람 하나 없이 황폐해져 있었다. 이것이 그들의 첫 목적지였는지 아니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어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두 사람은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들의 행동만 바라보고 있는 K를 놓아주고 실크 해트를 벗더니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채석장을 두리번거렸다. 그 부근 일대에는 달빛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분한 느낌을 주면서 주위의 모든 사물들에 스며 있었다. 두 사람은 명령만 받았을 뿐 할 일은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침착한 태도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의논한 후 한 사람이 K 옆으로 와서 우독과 조끼를 벗기고 속옷까지 벗겨버렸다. K가 무의식 중에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기운 차리라고 격려라도 하는 듯 K의 등을 한번 툭 쳤다. 그러고 나서 K의 옷을 차곡차곡 개어 놓았다. 나중에 이것은 쓸데가 있다는 듯 보였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차가운 밤바람을 쐬면 감기들 염려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K의 팔을 붙잡고 그 부근을 잠시 이리저리 걸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은 채석장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 그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한 듯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K의 팔을 쥐고 있던 남자는 K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채석장의 절벽 바로 아래였는데 쪼개진 돌이 뒹굴고 있는 곳이었다. 두 사람은 K를 땅 위에 있는 그 돌 위에 앉히고 그의 머리를 뒤로 젖혔다. 두 사람이 이리저리 애를 쓰고 K도 그들의 행동에 협조를 해 보았으나 매우 불편한 자세였다.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기라고 큰 소리를 쳤으나 아무래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다. 잠시 후에 적당한 자세를 취하기는 했으나 그것도 결코 편한 자세는 아니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이 프로코트 자락을 젖히고 혁대에 매달린 칼집에서 정육점에서 쓰는 길고 얇은 칼을 꺼내더니 그것을 높이 치켜들고 달빛의 칼날을 비춰보았다. 그런 후에 이상한 목소리로 저희들끼리 뭐라고 말을 교환하더니 칼을 건너편 사람 쪽으로 건네주었다. 남자는 칼을 받자마자 다시 칼을 돌려주었다. 칼이 K의 머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오고 갈 때 그는 그것을 빼앗아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찔러 버리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의무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직 몸뚱이에 붙어 있는 목을 좌우로 움직여 주위를 살펴보았다. K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도 없었고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없었다. 이 최후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힘을 뽑아 가 버린 인물이 져야 했다. K의 눈길은 채석장과 이어진 위치에 있는 건물의 맨 위쪽에 닿았다. 갑자기 등불이 하나 켜졌다. 그와 동시에 덧문이 양쪽으로 열리면서 사람 모습이 하나 나타났다. 멀기도 하고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이 매우 수척해 보였다. 다음 순간 그 사람은 앞으로 몸을 내미는 듯 하더니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친구일까? 아군일까? 내게 호의를 가진 인물일까? 구출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일까? 개인의 자격으로 대표자로서 아직도 살아날 여지가 남아 있는가?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던가? 그렇다. 할 말이 남아 있다. 아무리 철저한 논리가 있다 해도 살기를 바라는 인간에게 논리는 필요 없다.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재판관은 어디 있는가? 끝내 구경조차 하지 못한
상급 재판소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K는 두 팔을 내밀고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활짝 폈다. 그러나 한 사람이 K의 목을 두 손으로 눌렀고 또 다른 사람은 칼로 K의 심장을 찔러 두 번을 돌렸다. K는 시야가 몽롱해졌으나 얼굴을 맞댄 두 사람이 자신의 머리 바로 옆에서 자신의 최후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은 알 수 있었다. 개처럼 죽는다. K가 말했다.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치욕만은 그대로 남을 것 같았다.